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최근까지의 미국 증시, S&P 500,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랠리를 연일 달리고 있는 그 강세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골디락스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물가는 좀 안정되고요. 경기도 역시나 안정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꿈 같은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왔었죠. 그런데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이 그 결과를 조금 거꾸로 뒤집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왜 흐름에 역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 배경들 한번 브리핑 뉴욕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CPI가 발표됐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다 시장이 원하는 골디락스의 거꾸로 나오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 여기저기 사정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들 잠시 후에 풀어보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AMD의 신규 AI 칩 공개 이벤트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따라잡기 위해서 MI350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아쉽지만 주가는 4% 급락해버렸고요. 엔비디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의미를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제는 정말 카운트다운이죠. 당장 한 4시간 후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로보택시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그 매일 영화에서 보고 옛날에 상상했던 그 그림의 어떤 FSD, 풀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시연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테슬라 현재 1%대 하락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내일장이 또 열려봐야, 밤에 장이 열려봐야 그 로보택시의 결과와 시장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볼 내용은요. 역시나 CPI입니다. 최근에 사실 물가에 대한 어떤 시장의 민감도, 중요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죠. 보시는 것처럼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실선, 올 아이템스, 그냥 일반 CPI는 2.4% 상승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상치가 2.3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죠. 근원 CPI,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가 3.3%, 여기 점선 보시다시피 살짝 좀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민감하게 보는 게 경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소폭 올라가는 게 시장에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관통하는 단어,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물가는 안정되는 선에서 경기가 반등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또 좋다고 볼 수는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악재성으로 반영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CPI의 결과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이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4% 넘어간 구간부터는 계속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금리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고 성장주에게 그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는 조금씩 마냥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경기 연착륙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겨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게 사실은 또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안정되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선에서의 금리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뚝 솟아있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5만 8천 건이 나왔고요.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안정되면서 21만, 22만 건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고용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경기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 급격하게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논리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5만 건대로 갑자기 치솟았다는 건 앞서 보셨던 물가는 오르고 바닥권에서 소폭이지만 좀 오르고 그리고 경기도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니까 경기도 뭔가 어딘가에 구멍이 났나? 그러면 골디락스가 물가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늘의 지표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급증했던 배경, 플로리다를 강타하고 있는 10년 만, 100년 만의 초강력 허리케인이네요. 이 밀턴이라는, 사실 우리나라는 허리케인을 구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런데 이 밀턴이라는 그 허리케인이 왜 100년 만의 초강력 허리케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5등급이라고 합니다. 그 5등급의 강력한 강도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게 육지로 들어오면서 3등급으로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메이저리그의 뭐 구장의 지붕이 날아가고 그 정도의 엄청난 폭발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쨌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설명하다가 넘어왔는데 그 단기 실업수당 청구잖아요. 이 허리케인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녹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보잉 파업 여파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허리케인이 뭐 하루 이틀 가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 다음 주, 뭐 다다음 주까지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고용이 이제부터 다시 무너지나라고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허리케인 여파가 유가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가고 변동성을 겪는 게 중동에 별 이슈도 없는데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뭐 얘기만 하고 있지 뭐 지금 딱히 뭐 타격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허리케인 여파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유가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크게 아직까지 의미를 부여할 때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허리케인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는 경제 지표였고요. 사실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까지 좀 가져가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왔을 때 그래 금리 인하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가지. 그런데 보스팅 연은 총재가 11월 달에 우리 스킵하는 것도 염두에 좀 둬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25bp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에도 고용이 또 좋게 나오면 그러면 또 우리가 스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여지를 남겨놨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겪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치 이걸 또 요즘 계속 보게 되네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25bp가 우세한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동결 가능성이 어느덧 15%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유가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얘기들 고용과 관련된 얘기들 허리케인이 또 들어왔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중동에서 계속 이슈가 나올 거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거리
거래거리들이 하나씩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 안에서 물가와 고용 그리고 금리 간의 어떤 줄다리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향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속도가 좀 제어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조금은 불편하게 매크로 변수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봐야겠죠. 이렇게 지표 결과들이 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래도 초록불을 켠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좀 챙겨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종목들도 다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주 유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 쪽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상승했습니다. 또 마이크론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도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IT 테크놀로지 쪽에서 AI를 안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 다음 장 넘겨주시면 AMD의 이번 신제품 신작 발표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에를 명확하게 좀 겨냥을 했어요. 내년 초에 양산이 될 블랙에를 대항해서 MI325 시리즈를 이렇게 리사소 CEO가 들고 나왔고요. 뭐 주가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AI 수요 예상 이상이다. 그리고 투자 속도 증가세가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거죠. AI가 뭐 혹시 거품일 수 있다. 혹은 투자 속도, 이게 캐펙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지금 살 뭐 여력이 안 될 수 있다. 충분히 많이 샀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증가세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칩도 잘 팔리고 있어라는 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에게 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어떤 뭐 칩의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AI의 기본 그냥 베이스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뺏어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AMD가 계속 그 소프트웨어 쪽을 개선시켜서 뭐 메타랑 우리는 잘 맞는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결국에는 이걸 전환을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활용법을 쓰더라고요. 그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 시장에는 크게 어필이 안 됐던 것 같고요. 특히나 칩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고 뭐 추가로 자기들에게 주문을 한 고객사가 어딘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도전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58,000원대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SK하이닉스는 어제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AMD와 엔비디아의 격차가 계속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려는 자가 엔비디아겠고요. AMD가 빼앗으려는 자일 것 같은데 이 주가의 어떤 다이버전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AI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갖고 있구나라는 게 엔비디아에서 느껴지고요. 두 번째, 그리고 엔비디아가 특히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는구나라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물론 AMD의 수요가 AI의 시장이 계속 확장이 된다면 AMD 혹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유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특징주는 태양광 관련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프리스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인도 쪽의 어떤 아픈 부진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공급이 좀 꼬이면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좀 큰 틀에서 보는 걸 좋아해서 태양광주들이 다 같이 빠졌던 것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반대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바닥권에서
굳이 따져보면 거의 100% 상승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사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2배가 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렇게 태양광주가 빠지고 있다는 거, 이거 뭔가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어떤 역학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진짜 한 달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쪽으로, 물론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가 베팅 사이트기는 합니다만 10% 격차가 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일단 염두에 두시고 대선 변동성은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이 포문을 델타항공이 열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 하락했고요.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델타항공 개별적인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람들이 여행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최근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점을 델타항공이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 시작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업 하도록 하죠.